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찬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문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불거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갖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 출신 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민주당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겨냥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강도 높은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의대도 휴학 승인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 등 관계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는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사건 관계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 획득에 사용됐을 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 물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나머지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최재형 목사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를 권고했는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군요. 네, 그동안 검찰은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사안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전에 일정을 주율해 김 여사를 만났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역시 최 목사가 소지한 몰래카메라를 걸러내지 못한 건 검문이 불충분했던 탓이라며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는 다른 내용인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서울중앙지검은 처분 결정 뒤 1차장과 형사 1부장 등이 참석해 2시간가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07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바탕으로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했고 수사팀 모두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인 만큼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사건을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논거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직접 묻는 재정 신청 절차도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렇게 3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취임 후 모두 24건으로 늘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자세한 입장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제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들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은 김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제2요구안 재가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4건으로 늘게 됐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새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사과와 관련해 검토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보도도 나오지만 현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 소리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한 후보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한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가 밝혔듯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인데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실무급 행정관에 불과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오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배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국회로 되돌아오면 당론으로 부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지금은 도돌이표처럼 제2요구를 할 때가 아니라 민심을 직시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가지 법안 반대는 김 여사를 감싸고 최상병 순직 수사를 방해하고 민생고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검찰의 명품 가방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도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은 해소될 거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여전히 음모론, 공작설과 결별하지 못한 채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나쁘지만 김 여사의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품 가방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거냐며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심사 등 정기국회 남은 일정도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충돌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잠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진행됩니다. 지난달 24일 여당 전체 지도부 만찬 뒤 일주일가량 만인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외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뒤에 만찬이 시작되죠? 네, 잠시 뒤 오후 6시 반쯤부터 만찬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참석 인원도 대규모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 여당에서만 30여 명이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번 만찬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만찬 직후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통령실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선 국감을 앞두고 매년 해오던 행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의 준비 상황이나 대응 상황을 두고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다며 정치적 해석이 필요 없는 통상적인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에서도 겉으론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에 출연해 이른바 유난 갈등과 꼭 연관지어 해석할 건 아니라면서도 별개로 독대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취재진 통화에서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이전부터 계획된 자리로 알고 있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만찬 자체로 특별한 일은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선 원내와 원외를 총괄하는 게 당대표 자리라며 한 대표를 빼고 국회 상황을 논의한다는 것에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찬이 이뤄진 시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당장 모레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표심난 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 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을 향해 공격 사주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두고 내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탈당했는데 여권에서는 또 다른 당정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은 유튜브 채널 기자에게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후보를 공격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란 취지였습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 여사가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실제 해당 유튜브 방송은 김 전 행정관이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한 후보가 여론조사 당비로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사건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석 달 만에 공개되자 한 대표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조사, 사실상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건 정황을 알아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중징계 처분을 위한 절차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원이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화제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김대남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는 짜깁기 녹음 영상이고 자신은 김 여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해명과 함께였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대수롭지 않은 일일 뿐이라며 넘기는 분위기인데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가 괜히 맞받아쳐 사건을 키운 것 같다는 불만 섞인 시선도 읽힙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란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간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제외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했던 기류, 여기에 공격 사주에 더해 한동훈 패싱 논란까지 맞물리며 윤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한 대표에 맞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 캠프의 핵심 총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유튜브 채널 배승희의 뉴스 배송에 출연해서 당시 나 의원과 한 대표 싸움이 극렬하게 진행되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전 행정관은 나 의원 승리를 위해 한 대표 약점과 김건희 여사를 판 거라며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갈등 프레임은 잘못됐고 한동훈 대 나경원 프레임이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과 한미일 단합 대응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처음 통화하고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뜻을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도쿄 총리관저로 출근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을 만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미일 동맹 강화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을 실패로 간주하고 곧바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격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직후 이스라엘은 안보회의를 열어 곧바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יהיו לירי הזה השלכות. יש לנו תוכניות, אנחנו נפעל במקום ובזמן שנחליט.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미 지난 4월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은 사전에 공격을 통보했고 이스라엘도 이란 방공시설만 제한적으로 공격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란은 사전 예고 없이 훨씬 고도화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입장에선 대응 수위를 높이는데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의 축으로 평가됐던 헤즈볼라는 큰 타격을 입어 이란 대리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의 영향력도 크게 줄었습니다. At this moment, the Americans have no influence at all. We see that when Netanyahu made his speech at the United Nations, it was totally ignoring the ceasefire demands. 최악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인 나탄즈 농축 시설에 대한 공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란이 다시 보복에 나서면서 두 나라는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대대적인 보복을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We will defend our people. We will act. Iran will soon feel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The response will be painful. 이스라엘의 보복 수준에 따라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중동 영내에 있는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우려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변동성이 커졌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급락에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한때 5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중동발 악재에 우리 주식시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가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 6만 원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만전자 불명예를 다시 떠안은 것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장중 내림폭을 줄이긴 했지만 하락 마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줄줄이 미끄러지면서 코스피는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우려와 달리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많이 좀 경험을 해봤었고 시장이 상당히 좀 내성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중동 지역의 리스크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로 미국 달러 가치는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등한 채 문을 연 뒤 오름세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도 올랐는데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중동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높은 경계감을 갖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 불거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공개 매수자의 특별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자사주 매입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베인 캐피탈과 함께 3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327만여 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당 매수 가격은 83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로 지난해 25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번에는 타사의 영업 비밀을 제공하는 계약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한 행위로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카카오의 택시 가맹 사업 진출 5년 만에 경쟁사는 사실상 한 곳만 남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점유율 93%를 기록하던 2019년 자사와 계약한 택시에 전용 호출을 제공하는 가맹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경쟁사들에게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등을 이유로 기사 정보와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영업 비밀인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택시 운행이 많은 지역이나 시간대 등을 분석해 경쟁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경쟁사 측이 계약을 거부하자 카카오 측은 경쟁사 가맹 기사들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카카오 앱이 그냥 죽어졌어요. 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를 매출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콜이 죽어지는 바람에 거의 한 200에서 한 250선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카카오 일반 호출이 끊긴 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속출하자 경쟁사들은 어쩔 수 없이 카카오와 계약을 맺었지만 정상적인 경쟁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콜 차단과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콜 몰아주기 등의 결과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이 79%로 올라갔고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도 96%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10개 정도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택시 가맹 시장에서 현재 카카오의 경쟁자는 사실상 우티 한 곳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적으로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정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사례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문제의 계약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맺어졌고 확보한 정보를 자사 사업에 활용하지도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서자 의료계는 협박성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계는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사 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의대생 700여 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학 측에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의대 학장으로 돼 있어 학장이 대학 본부 측과 논의 없이 자체 휴학 신청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이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냈는데 서울대 의대가 교육 차질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정부는 이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서울대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무처에 감사 인원 12명을 보내 현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시작 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른 대학들을 향해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엄포를 내린 겁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수들, 학장 등과 함께 모여 비공개 연석회의를 연 뒤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서울대 의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도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회도 교육부의 현지 감사를 두고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의료계는 의사인력 추계기구 위원 추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직종별 인력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받기로 했는데요. 의협 등 5개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한나 의협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내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닌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료 인력 추계기구 출범 계획 발표 이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의협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쏟아졌는데요. 이를 의식해 의협은 오늘 대화 의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추천부터 면접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관련 내용을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명보 감독은 물론이고 전임 감독이었던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리고 감독 선임에 관한 부분만 문체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감독 선임에 관한 부분이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문제의 시작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네, 우리가 돌아보면은 클린스만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클린스만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아시안컵 때 그 난리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면서 임시감독 체제로 우리 대표팀이 운영이 되고 또 이 홍 감독 선임의 논란까지 사실상 벌어지지 않아도 될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시발점인 클린스만 선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의 의심은 대한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패싱하고 누군가의 독선으로 인해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거 아니냐. 정당한 규정과 절차를 밟지 않고 프로세서 없이 그냥 클린스만 감독을 낙점해서 선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문체부가 발표를 했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도 선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홍명보 감독 역시도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로 선임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클린스만 선임 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패싱이 돼서 절차와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는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후보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해서 최종 후보를 대한축구협회 쪽에다가 보내면 대한축구협회 행정 파트, 그러니까 실무 쪽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런 프로세서가 이루어지는데 예. 홍명보 감독 선임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전력강화위원회가 과연 홍명보 감독을 가장 확실한 후보로 선임을 했는지도 지금은 모호한 상황에서 11차 회의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감독 선임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클린스만 전 감독부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힘으로 작용한 게 그 클린스만 전 감독의 인터뷰 내용에 이게 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여쭤보면은 클린스만 전 감독이 그 슈피겔과 경질 이후의 인터뷰에서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 회장을 만났는데 농담조로 한국팀 감독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한 건가요? 네, 당시에만 해도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부터 해서 계속 언론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클린스만은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수명이 끝난 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감독을 맡았던 팀들의 내용, 결과 그리고 감독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를 들여다봤을 때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는 결코 적합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라고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 1위였던 홍명보 감독 대신에 2, 3위였던 외국인 감독을 먼저 만나라고 정몽규 협회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문체부는 지금 이런 지시가 없었다면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마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기술위원장이 그 권한을 물려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예. 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기술위원장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위원장은 겸직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을 승인은 받아야만 네, 권한이 이제 넘어간다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화체육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순위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을 하고 뭐 1, 2, 3순위 이렇게 뭐 순위가 있었을 텐데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상 한 번씩 다 만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예. 지금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 회의록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절차를 지켰다면서 전력강화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원래 현안 질의에서는 11차가 문제였는데 왜 10차를 공개했습니까? 계속해서 11차의 내용을 부정하기 때문에 10차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축구협회가 대중을 기만하거나 네, 이러기 위해서 10차 회의록을 공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한축구협회 현재 문제 인식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10차 회의록을 공개를 한 과정도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월요일 날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명단 발표 과정에서 본인의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10차 회의록을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대한축구협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10차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 인식 수준이 10차 회의록만 공개하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겠지, 네, 종식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11차 회의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10차 회의록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 역시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 축구 감독을 뽑는 게 이상형 월드컵에서 1등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나라 축구에 적합한 감독이 누구인지, 어떤 스타일의 감독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감독 후보군을 추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일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것이 인기 투표인지 아니면은 어떤 축구팀의 감독을 뽑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선임 절차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문체부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자체를 무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문체부의 이 감사 결과였기 때문에 네, 문체부는 이제 수사기관도 그리고 뭐 헌법기관, 법률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는 할 수 있는 선에 발표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배드민턴 협회 어떤 감사 결과 때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발표, 감사 결과는 권고 그리고 의견 이 정도거든요. 네, 강제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선의 어떤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절차와 규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 선임 자체도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계약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고 그리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감독 선임에 관해서 적법한 적법하지 않은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드러나야만 감독 선임이 무효가 돼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문체부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발표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천안 축구 종합센터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나왔더라고요. 2022년에 21억 원, 지난해에는 56억 원 국고보조금이 이게 법률에 위반되게 집행됐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감독 선임이라든가 이익권과는 뭐 별개로 또 엄중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 혈세가 지급되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유용한 곳에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관련 없이 네.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어떤 곳에 쓰기로 했는데 네, 그곳에 쓰지 않고 다른 쪽에 썼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는 현재 몇 건에 대해서 문제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것을 더 조사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나 반환 명령
그리고 뭐 제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축구협회가요, 이 문체부의 감사 중간 발표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협회장의 직무 범위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관 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47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52조는 정강위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 기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리는 절차와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이것을 지키면서 감독 선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상세 규칙과 세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오던 대로 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말라는 게 대한축구협회의 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축구협회 정관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좀 모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협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최종 감사 결과가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인데 관련자 문책 같은 그 처분 요구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부는 수사기관이나 법률기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재 수위도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는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된다 한들 계약 위반이냐 이것은 이제 별건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천안축구센터와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다른 사안이 어디까지 더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사안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죠. 예. 자, 그리고 그 문체부 감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 중에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의 자택 근처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만난 일은 이게 외국인 지도자들을 면접한 상황과 비교하면서 만남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지만 문제 인식이 거기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제대로 진단을 해야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수순인데 진단에서 계속 오류가 나니까 잘못된 처방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축구협회가 어떤 일이 불거질 때마다 항상 뒷수습이 계속해서 팬들의 불만 그리고 대중의 여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았거든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포장이라도 좀 잘 해야만 이 성난 어떤 분위기가 좀 달래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 문제가 쉽게 종식되지는 않겠죠. 문체부가 지금 정몽규 회장의 부당한 개입을 강조를 하면서 칼끝이 정몽규 협회장한테 가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 회장이 4선 도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종식시키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4선을 포기하는 것과 홍명보 감독이 사임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면은 이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몽규 회장은 본인이 4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도 4선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래서 계속 무리수의 연속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화체육부가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떤 결정이 임박하다는 이 분위기를 표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4선은 대한축구협회만 이제 핀셋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의 연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문체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사임을 하게 되면 지금 월드컵 예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상황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계속 대표팀을 이끄는 것도 이끄는 대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감독을 새로 선임해야 되는 과정을 밟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선택이 우리 대표팀에게, 우리 축구에게 또 향후 이제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대표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골라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나을지는 네, 이 뉴스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축구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정 회장과 홍 감독이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왜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각을 해보는데 저라면은 일단 애초에 받지 않았을 자리였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처방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일단은 오는 10일에도 지금 월드컵 예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9월달 대표팀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실 선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선수는 대표팀을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고 가뜩이나 대표팀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대표팀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압박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선수는 좀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9월달 2경기를 치렀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선수와 팬 사이에 어떤 감정 소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문제가 종식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네, 하지만 선수들의 9월달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그거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선수들은 와서 좋은 경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전술과 좋은 전략가를 만나서 좋은 축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대표팀이 계속 가고 있어서 저 역시 속상합니다. 지금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 경기력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텐데, 지금 주장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하체 쪽에 햄스트링 쪽에 부상을 입어서 사실 선발은 됐습니다만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면서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예. 주말에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주중에 다시 한번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출전 여부를 봐야 되고 또 주말에 있을 리그 경기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본인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표팀에 포함이 됐는데 대표팀에 동행할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고요.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팀 경기를 뛸 수 있을지는 그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오만전에서 우리가 원정 경기 승리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 경기의 마지막 결과물을 만든 건 결국에는 이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덕분이었거든요. 예.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대표팀이라면, 손흥민 선수 없이 우리가 월드컵 3차 예선 10월 2경기를 치러야 된다면 대표팀의 전력이 급감하면서 좀 걱정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죠. 네, 지금 10일 오후 11시에 암만에서 요르단을 상대하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귀국을 해서 15일 오후 8시에 용인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4차전을 소화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경기?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요르단 원정 경기입니다. 네, 요르단이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울렸던 팀 가운데 하나라서 서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운 원정길이라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요르단의 핵심 선수가 한 2선수 정도가 빠지는데 알라이맛 선수와 그리고 알무탈이라는 핵심 선수가 빠지거든요. 예. 우리 대표팀으로 치면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빠진 정도의 전력 누수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원정 경기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상대의 전력 누수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조심하고 그리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사실상 홈에서 치러지는 이라크와의 경기입니다. 예. 네, 이라크가 최근에
우리 대표팀 감독 후보로도 올랐었던 카사스 감독, 스페인 출신의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안컵 직전에 우리가 평가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물론 우리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태로 경기를 했는데 이라크 대표팀이 상당히 탄탄한 전력으로 거듭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아시안컵 때도 경기를 했던 모습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아주 좋은 전략 전술을 가지고 상대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 원정은 중동 경기라서 원정이라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라크와의 경기는 상대의 전력이 탄탄할 것이기 때문에 분석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9월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축구계 이슈들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를 세뇌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6년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양형 기준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성범죄 증거로 사용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첫날 유가족들이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특조위에 2022년 헬로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과 대책의 문제점, 참사 전날과 당일 위험 신고 대응과 전파의 적절성 등 9가지 과제에 대한 진상조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족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견된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경기 부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도로변에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으면서 주민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인근 병원에서는 투석 치료 중에 정전이 돼 비상전력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커다란 버스가 인도에 반쯤 걸쳐 있습니다. 버스 앞유리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6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버스가 돌진한 현장입니다. 지상 개폐기까지 들이받으면서 일대의 전력 공급이 한동안 끊겼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환자 10여 명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는 잠시 치료를 중단하고 비상 전력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추석 환자 한 13분 정도가 바늘을 꽂고 시작하는 상태였었는데 풍소리와 함께 자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석 시작을 다시 멈추고 다시 한 시간 정도 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시하게. 정전 여파로 사고 순간 현장을 비추던 인근 상점들의 CCTV가 한동안 작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해 사고 5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인 3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A씨 혼자였고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관객들과 만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OTT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대중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부산 영화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 뒤에 보이는 것은 이번 영화제의 개막식이 시작되는 무대입니다. 현재는 배우들과 감독들이 나오는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특징은 작품성이 있는 영화들뿐 아니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들도 꽤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OTT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11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사극영화 전란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제작을 맡아 화제가 됐고 데뷔 이후 처음 노비 역할을 맡은 강동원 배우를 비롯해 박정민, 차승원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부산 영화제 개막작으로 돼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화제 찾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 인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담아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또 영상미가 돋보이는 BTS 리더 RM의 다큐멘터리가 K-팝 다큐 최초로 오픈 시네마 부문에 초청돼 이미 다 매진됐고 송중기 주연의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도 한국 상업영화의 최신작을 상영하는 섹션에 초대돼 관객들과 만납니다. OTT의 공세 속에서 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반 대중이 좋아할 만한 작품들을 대거 내세운 건데요. 다만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영화제의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영화제 측은 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상업영화나 OTT 영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독립영화라는 게 이제 부산영화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그 기둥이기 때문에 그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올해 공식 초청작은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224개 작품으로 부산에 있는 영화관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늘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해가 지면서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5도까지 떨어졌고요. 자정에는 13도까지 내려가면서 출근길만큼 쌀쌀하겠습니다. 개천절 휴일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2도, 대전 18도, 광주 17도, 대구 19도로 특히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오늘보다도 3, 4도가량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영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청 이남으로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남 해안에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최재형 목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에 관련자 전원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일 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며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받는 뇌물수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역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를 만났고 검문이 불충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하라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엇갈린 수심위 판단에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존 판단대로 관련자 전원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이어질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 자료도 모두 검토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는데 커지는 사과 요구에 고심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국회에 제1을 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제2요구권 유도나 최근 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을 향한 맹공과 달리 여권 내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김 여사의 사과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입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처분을 앞두고 사과할 경우의 위험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시기와 방식, 수위를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드러나듯 김 여사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모레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여야는 각각 원내 공지를 통해 모레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표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하는 만큼 의원 300명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할 경우 108석을 지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폐기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헌법재판소에 22대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감 중 국회에서 열린 담당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2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이 마련한 대북송금 사건 주임 검사의 탄핵 청문회에 수감 중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옥중 서신을 통해 회유와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모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과 검사실 앞 창고에서 말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반복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이런 주장에 부합하는 출정 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거들었습니다.
김성태는 1시 11분, 방용철 1시 11분, 이화영 1시 11분에 똑같은 시간에 출정하고 들어올 때 11시 1분에 똑같이 3시 들어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진술과 정황뿐이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돼 사건이 확대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일을 국회에서 생중계하는 건 사법부를 압박하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된 것이고 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으로 담당 검사를 탄핵 소추할 이유가 충분히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검사를 탄핵하는 게 맞느냐는 여당 반발과 여론에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아 실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재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에 나서지 않는다면 보복을 끝내겠지만 이스라엘이 도발한다면 더 치명적인 공격으로 맞받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실패한 공격이라며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המשטר באיראן לא מבין את נחישותנו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ת נחישותנו לגמול לאויבינו.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누구든 공격한다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보복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란이 쏜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 상당수가 이스라엘 방어망에 요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번 공격은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추가 보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란도 여기서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번 공격은 하마스 수장 하니예와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등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반격에 나선다면 더욱 치명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عملیات امشب با چند برابر بزرگی تکرار خواهد شد و تمام زیرساخت‌های اونها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خواهد گرفت. 하지만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란의 공격에 대한 재보복을 시사한 데 이어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향한 타격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로 인한 중동의 확전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만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오늘 새벽 남부 오데이세 마을에 침입하려던 이스라엘 보병부대와 교전을 벌인 끝에 퇴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지상전에 추가로 정규 보병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덴마크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2차례 폭발이 발생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스웨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도 총격이 발생했는데 사상자는 없었고 용의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확전 위기가 고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며 철수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은 경제에 미칠 영향도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간부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한 날,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영향을 준다며 면밀한 대비책을 당부했습니다.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레바논에 130여 명, 이스라엘에는 48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입니다. 대부분 선교사이거나 현지에 오랫동안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조속한 출국을 당부해왔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선박편 등을 이용해서 조속히 출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 보장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들이 제 역할을 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폴란드와 자폭형 드론 구매 계약을 맺고 올해 안으로 실전 배치까지 끝마치기로 했습니다. 자폭형 드론은 이미 현대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데다 북한 무인기 도발까지 겹치며 도입 속도가 앞당겨졌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종건 방사청장과 파월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에 카덱스를 계기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폴란드산 자폭 드론인 워메이트 200대 안팎을 도입하기 위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던 드론으로 고폭탄 등 다양한 탄두를 결합해 적진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실전 성능이 입증된 국산 자폭 드론이 없는 상황에서 앞서 폴란드가 K2와 FA-50 등 수조 원대의 우리 무기 체계를 구매해준 게 계약 체결의 계기가 됐습니다. 소형 공격형 드론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상전 최강자인 탱크마저 무력화하며 필수 전략 자산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북한이 자폭 무인기 성능 시험을 공개한 것 역시 폴란드산 자폭 드론 도입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됐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다양한 군사 활동은 물론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시 정찰 목적의 대형 드론 개발에 주력해오던 우리 방산업체도 개발 전략을 다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덱스에서도 다양한 드론을 비중 있게 선보이는 등 소형 자폭 드론에 대한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투자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밀한 표적 좌표를 획득을 해서 정찰 드론으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긴급한 표적들에 대해서 타격 임무를 하는 이동형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을 탐지하는 수단과 식별하고 무력화하는 수단을 차량에 탑재해서 기동성을 확보한 군 당국은 폴란드와의 계약 물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운송을 시작해 올해 안으로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 작전사령부 등의 실전 배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자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공습 직후에 5% 이상 올랐던 유가는 오후 4시 기준 전날보다 2%대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 세계 4위이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입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중에 9.1%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는 현재 3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방의 경제 제재 등 영향으로 2018년 대비해서 33% 감소한 수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예측한 올해 전 세계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석유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란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달합니다. 국제 원유업계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석유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중동 분쟁이 고조된다면 이란 대리 세력인 후티와 이라크 민병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할 수가 있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질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날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둔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석유류 가격이 7개월 만에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건데요.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있는 만큼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의 안정 흐름이 이어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월에는 1.6%로 둔화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한 것은 2021년 3월 1.9%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5% 올라 1%대로 내려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7.6%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휘발유는 8%, 경유는 12% 내렸습니다. 다만 이란 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 석유류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9월 농산물 물가는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3.3% 올랐습니다. 폭염 탓에 채소류는 11.5% 뛰었는데 배추가 54%, 무 42%, 상추는 32% 올랐습니다. 과일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는데 사과는 4.8% 하락했습니다. 특히 채소류 같은 것은 단기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석유류가 가중치가 큰데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상이변이나 유가 불안 등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안팎의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배추 10,000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가 1%대로 떨어지면서 10월 금리 인하 결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안전 측면의 위험 신호를 간과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은행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처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둔화했다고 하지만은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파르게 오른 채소값 등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채소에 붙은 가격표를 꼼꼼히 살피며 장바구니에 담을지 한참을 고민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반 만에 1%대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소비자들에겐 와닿지 않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소비자들은 전혀요.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겁이 나요. 상승률이 이제 둔화된 거를 체감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막 사지는 못하고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장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달 채소류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8%, 1년 전과 비교하면 11% 넘게 올랐습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지난달 전체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도 오름폭이 훨씬 컸습니다. 2일 기준으로는 배추 한 포기가 9,2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고 무와 시금치, 적상추도 50% 안팎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 배추 사전 예약에 들어간 대형마트들은 혹시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3만 원 미만 한정 판매한 절임 배추는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추후 배추 작황과 공급 상황을 보며 나머지 물량 차질이 없도록 이해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차 기온이 낮아지면서 재배 여건이 개선돼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달 안에 김장 재료 수급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김장할 때 필요한 재료, 식재료들이 한 14개 그 농산물 품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배추, 무 정도 이외에는 지금은 다 수급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안정 방안 이것에 대해서 10월 안에 발표를 좀 하려고. 정부의 이딴 대책 발표에도 현실과 다른 물가 지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5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 늘었고 이 가운데서도 전기, 전자와 기계장비, 의료, 정밀, 의약 업종에서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해외 직접 구매와 직접 판매, 이른바 역직구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해외 직구와 역직구의 금액 차이가 21억 5천만 달러,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가까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발 직구 금액은 역직구 금액보다 8배가량 많았고 금액 차는 18억 7천만 달러,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 주식 취득과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한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강원 산간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던 18호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을 강타한 뒤 약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9월 말까지 여름 같던 날씨가 10월의 시작과 함께 급변했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건데 이번에는 계절의 시계가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름 이상 앞서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11.6도를 기록했고 파주와 철원 기온은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특히 설악산 등 강원 산간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체감 온도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낮에도 쌀쌀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20도를 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개천절 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한반도로 북상할 걸로 우려됐던 초강력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을 지나며 급격히 세력이 약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징검다리 연휴 기간 남쪽 더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 사이에서 남동부 지역에는 비가,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고 이후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한반도로 접근해 주말과 다음 주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며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한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내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출한 집단 휴학계를 서울대 의과대학이 처음 승인해 준 데 대해 교육부가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무처에 감사 인력 12명을 파견해 서울의대 휴학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의 첫 휴학 승인에 유감을 표하며 최대한 강하게 감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집단 휴학계를 승인한 의과대학 결정을 지지한다며 정부의 의대 감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감사라는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물론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 모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홍 감독 선임의 경우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 것뿐 아니라 홍 감독에 대한 최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 내정 사실 발표 이후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도 문제로 봤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이 거세지자 축구협회가 여러 허위 자료를 배포해 관련 규정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번복된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후속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도 문제로 봤습니다. 전력 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되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 면접을 봤으며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여러 큰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정작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실효적인 강제성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축구협회에 감사 결과 처분을 요구할 계획인데 홍명보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제 어느 정도 수위일지 관심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 강화위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운영 규정이나 정관상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이나 시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명문화되지 않은 과정이 진행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기 재임 시절에 발표했던 동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이 약 15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5년 뒤에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폭우나 폭설에도 통행 제한 없이 다닐 수 있고 성북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남북을 잇는 축인 동부간선도로. 1991년 개통 이후 하루 15만 대가 오가는 동부권의 주요 교통축이지만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와 상습 정체가 반복되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랬던 동부간선도로 모습이 새롭게 바뀝니다. 성북구 원릉교부터 강남 대치동까지 12.5km 구간에 지하터널을 뚫는 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랑천과 한강바닥 밑을 지나가는 소형차 전용 왕복 4차선 도로로 폭우나 폭설에도 365일 통행 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방제 1등급 시설로 설계해 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주요 진출입로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해 환경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에서 환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 나오는 매연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부간선도로 지상 통행량이 7만 대 정도 분산돼 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좀 느린 도로였죠. 20km의 도로가 시속 70km의 도로가 되면서 이제 50분대에 걸리던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는 동부간선도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존 지상도로는 대규모 수변 공원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인입니다. 골목에서 흉기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야심한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양손에 하나씩 무언가 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오른손에는 흉기, 왼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등을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어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데요. 이렇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이내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지난달 2일 새벽 2시 40분쯤 대구 대연동 골목길에서 흉기와 몽둥이를 휘둘러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40대 A씨가 긴급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택배 문제로 화가 나서 집에 있던 범행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 공모집행 방해 치상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앞 도로에서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인천 십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경상,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여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하다가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힌 뒤에 이 충격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서 가을향이 무척 짙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오늘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가을에는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사실 사람과 관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우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틈틈이 환기를 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는 산책을, 고양이는 놀이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참고로 실내에서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오히려 면역력이 더 약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 광주 13도로 예상되고요. 대관령 4도 등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낮에도 서울 22도, 광주 17도 등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특히 충청 이남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도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영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 해안에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람도 비상입니다.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안가에서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이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주 후반까지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